오늘은 서브컬처 게임 시장을 다룰 건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BM 얘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브컬처 게임은 BM만 보면 반밖에 안 보이거든요. 서브컬처는 캐릭터 뽑기, 과금 메타, 파워 인플레 같은 게임 안의 구조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떠받치는 힘이 게임 밖에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 굿즈, 콜라보 카페, 그리고 2차 창작, 동인 문화, 관계성 소비. 이 장르가 왜 강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혼성, 즉 남녀 캐릭터가 함께 있는 제너럴 모델이 어떤 곳에서는 크게 먹히고 어떤 곳에서는 갈등 비용이 폭발하는지, 이걸 한 번에 이해하려면 한중일 3국을 묶어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거예요. 서브컬처는 게임 밖에서 돈이 열리는 구조가 강한 장르고 한중일은 그 구조가 같은 듯 다르게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BM과 캐릭터 전략, 운영 난이도까지 갈라놉니다. 라이브 서비스 환경에서 돈의 길이 바뀌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은 오랫동안 앱스토어 인앱 결제에 크게 의존해왔고 플랫폼 수수료는 업계의 상수였습니다. 매출이 늘면 수수료도 같이 늘어난다. 이 구조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꽤 답답하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더 뚜렷해진 흐름이 있습니다. 웹샵, 즉 D2C, 디렉트 투 컨슈머로 결제 동선을 유도하는 움직임. 쉽게 말하면 게임 밖에 공식 웹스토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수수료 아끼자만이 아닙니다. 웹샵에서는 할인과 번들을 더 공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패키지 구성이나 보너스, 적립 같은 걸 플랫폼 규칙에 덜 묶인 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전장이 게임의 콘텐츠나 메타만이 아니라 결제 동선과 프로모션 설계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브컬처가 유리해질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서브컬처는 결제 동선의 끝에 있는 게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캐릭터에 대한 애정, 팬덤의 충성도, 그리고 관계성 소비라는 감정적 가치가 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비용 구조입니다. UA, 유저 확보 비용이 올라가면 게임사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더 공격적으로 광고를 태운다. 둘째, 유저가 오래 남도록 설계를 바꾼다. 그런데 대부분의 라이브 서비스는 이미 이 두 번째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유저가 남아야 LTV가 나온다는 관점. 여기서 서브컬처가 다시 등장합니다. 서브컬처는 유저를 오래 남게 만드는 장치가 게임 밖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장르는 게임을 끄면 그냥 끝나지만 서브컬처는 게임을 끄고 나서도 팬아트, 밈, 굿즈, 행사, 오프라인 만남, 그리고 커뮤니티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팬이 많다가 아니라 사업 구조로 보면 접점이 많다는 뜻이고 유저 관점으로 보면 정체성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빡세질수록 서브컬처는 경쟁력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다만 동시에 위험도 올라갑니다. 유저가 오래 남는다는 건 그만큼 커뮤니티 갈등도 오래 남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서브컬처의 특수성을 4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프라인 경제, 행사, 페스티벌, 콜라보 카페, 굿즈, 전시. 둘째, 2차 창작, 팬이 만드는 콘텐츠가 마케팅과 수명의 지표로 작동합니다. 셋째, 관계성 소비, 캐릭터와 플레이어의 관계, 캐릭터와 캐릭터의 관계. 이걸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장르의 코어가 됩니다. 넷째, 신뢰 자본, 운영과 개발진에 대한 신뢰가 이 게임에 오래 머물 이유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축이 한중일에서 같은 듯 다른 방식으로 강해집니다. 이제 국가별로 하나씩 보죠. 먼저 한국. 한국의 서브컬처 시장은
오프라인 이벤트가 옵션이 아니라 거의 기본 인프라처럼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AGF 같은 행사들을 보면 토크쇼, 코스프레, 콜라보 카페, 상품 부스가 행사 구성의 중심에 들어가 있죠. 이걸 사업 구조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임은 원래 디지털 상품인데 서브컬처는 그 디지털 상품을 물리적 소비로 계속 변환합니다. 굿즈, 피규어, 아트북, 콜라보 메뉴, 포토존.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가 매출을 넘어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유저가 함께 줄 서고 같은 굿즈를 사고 같은 무대를 보고 같은 밈을 공유하면 게임의 수명은 확실히 길어져요. 최근에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AGF 같은 서브컬처 행사에 참가한다는 기사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업계가 이렇게 익는다는 뜻이에요. 서브컬처는 니치가 아니라 유저를 모으고 팬덤을 붙이고 오프라인에서까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주류 장르가 됐다는 신호. 그래서 한국에서 서브컬처 전략을 짤 때는 게임 안의 업데이트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프라인 접점 설계까지 처음부터 시스템으로 묶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이 왜 중요하냐? 보통 게임 마케팅이라고 하면 광고를 집행하고 이벤트를 하고 인플루언서를 쓰고 그 다음에 유저가 들어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서브컬처에서 오프라인은 유입만이 아니라 잔존과 확산을 만듭니다. 현장 경험은 공유되기 쉬워요.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굿즈 인증. 이게 바로 커뮤니티 콘텐츠가 되고 그게 또 신규 유저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오프라인이 강하면 게임의 평판이 좋아질 때도 있고 반대로 평판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장르는 유저가 가까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나쁜 경험도 폭발적으로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을 할 거면 진짜로 운영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건 굿즈 팔자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자는 얘기예요. 다음은 일본. 일본의 서브컬처 시장은 2차 창작, 동인 문화가 거의 시장의 청개처럼 작동합니다. 코미케 같은 대형 동인 행사에서 어떤 IP가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느냐는 지금 이 IP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코미케에서 특정 게임의 동인 구역이 크게 형성되었다, 혹은 단일 장르로 독립했다. 이런 소식은 게임이 단지 매출이 잘 나온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팬덤이 창작을 하고 관계성 소비가 활발하고 커뮤니티가 자기 콘텐츠를 생산할 정도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작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지표로 이어집니다. 팬덤이 창작을 한다는 건 광고가 아니라 자발적 확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성 소비. 관계성 소비는 크게 두 갈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플레이어와 캐릭터의 관계, 다른 하나는 캐릭터와 캐릭터의 관계. 일본에서는 특히 두 번째, 캐릭터 간 관계를 해석하고 소비하는 문화, 즉 shipping, 커플링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이 커플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팬덤이 해석할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덤은 작은 대사, 작은 연출, 짧은 상호작용을 증폭시켜서 2차 창작으로 확장합니다. 이건 게임사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잘하면 폭발적인 확산을 만들고 못하면 특정 집단을 자극하거나 관계성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형 서브컬처 전략은 관계성의 여지를 남기되 지뢰를 밟지 않는 균형이 중요해져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권 서브컬처, 흔히 어려우라고 부르는 영역은 혼성 모델을 둘러싼 담론이 꽤 날카롭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용어들이 나와요. 첫째, ML, 마스터 러브,
쉽게 말하면 캐릭터의 애정과 관계성이 플레이어, 즉 주인공에게 고정되는 걸 강하게 선호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 뽑기라는 시스템이 사실상 캐릭터를 구매하는 체험으로 굳어지면 일부 유저는 캐릭터를 단순한 전력으로 보지 않고 정서적 소유물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둘째, 훈처, 혼측. 남녀 캐릭터가 함께 뽑히는 일반향을 멸칭으로 부르는 담론이 존재하죠. 그리고 셋째, 유남뿌한. 남성 캐릭터가 있으면 안 한다는 구호?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용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국 전체가 이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영 난이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혼성 모델은 템을 넓힐 수 있어요. 남성 유저도 여성 유저도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 집단의 관계성 욕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제작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잡겠다면 갈등 비용을 운영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더레이션, 소통, 현지화, 서사 연출. 이게 단순한 PR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비용이 됩니다. 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건 단지 커뮤니티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게임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할지, 주인공을 얼마나 비워둘지, 대사를 얼마나 모호하게 할지, 관계성 연출을 어디까지 할지. 이건 하나하나가 어떤 유저층에게는 서비스로 보이고 다른 유저층에게는 배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성 모델이 어려운 겁니다. 성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핵심은 관계성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중국권 담론은 그 갈등을 표현하는 용어가 좀 더 날카로운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혼성 모델이 먹히냐? 이 질문을 예, 아니오로 답하면 대부분 틀립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봐요. 혼성 모델은 어떤 조건에서 먹히는가? 그리고 먹히는 동안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 한중일을 묶어서 분석하는 게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설계라도 국가별로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거든요. 혼성 모델을 다룰 때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첫째, 원신류 클러스터, 고해산 라이브 서비스, 글로벌 운영, 캐릭터 판매가 코어.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도와 규모입니다. 이 부류는 개발비도 크고 운영비도 크고 따라서 TAM을 넓힐 유인이 큽니다. 혼성은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둘째, 혼성 가챠 일반. 남녀 로스터는 있지만 팬덤 경제와 관계성 소비의 강도는 게임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임은 플레이어와 캐릭터 관계가 코어이고 어떤 게임은 캐릭터 간 관계가 코어이고 어떤 게임은 둘 다 애매하게 건드리다가 둘 다 놓치기도 합니다. 결국 혼성은 성비 조절이 아니라 관계성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ML, 마스터 러브. 플레이어 대리에게 애정이 고정되는 관계성. 시핑. 캐릭터와 캐릭터의 관계를 해석하고 소비하는 문화. 이 둘은 서로 완전히 적대적일 수도 있고 게임에 따라서는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작사가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뿌려놓고 알아서 돌아가길 기대했는지입니다. 관계성은 작은 연출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대사 한 줄, 캐릭터의 시선 처리, 이벤트 스토리에서의 역할. 그래서 혼성 모델을 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게임의 관계성 코어는 무엇인가? 플레이어 대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캐릭터 간 관계를 어디까지 공식이 끌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갈등 비용은 대부분 운영으로 폭탄이 넘어갑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주인공을 일부러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가리거나 대사를 최소화하거나
인격을 희미하게 만드는 방식. 이건 장점이 있어요. 유저가 자기 자신을 투사하기 쉽고 캐릭터 판매에도 유리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비어 있으면 관계성 해석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어떤 유저는 캐릭터가 나를 좋아한다로 읽고, 어떤 유저는 캐릭터가 서로를 좋아한다로 읽고, 어떤 유저는 이건 공식이 특정 관계를 미는 것으로 읽습니다. 이 해석의 분기가 갈등 비용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혼성 모델에서 주인공 설계는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비용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유저가 문제다 라고 말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서브컬처는 구조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장르입니다. 관계성 소비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작사는 이걸 애초에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한중일은 같은 문장도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어요. 번역 한 줄이 갈등 비용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혼성 모델은 그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난이도 선택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접점이 되고, 일본에서는 2차 창작이 전개가 되고, 중국에서는 관계성 소비 담론이 갈등 비용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서브컬처 전략은 게임 밖 경제를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의 일부로 묶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굿즈가 팔리는 이유는 굿즈가 예뻐서만이 아니라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흥하는 이유는 행사가 재밌어서만이 아니라 팬덤이 서로 확인하고 결속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2차 창작이 폭발하는 이유는 팬덤이 재능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와 관계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이해한다는 건 게임 밖 경제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혼성 제너럴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업계의 큰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해산 라이브 서비스로 갈수록 혼성 모델은 계속 유력한 선택지로 남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제작비와 운영비가 커질수록 시장을 더 넓게 잡고 싶어지고, 그럴 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남성 유저, 여성 유저를 동시에 포괄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게임이 혼성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게임인지를 더 뚜렷하게 정하는 흐름도 같이 보입니다. 즉, 혼성 확장과 타깃 집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혼성이 늘어나는 이유와 줄어드는 이유를 각각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성 모델이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는 TAM 확장입니다. 혼성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장 확장이에요. 남캐를 뽑고 싶은 유저, 여캐를 뽑고 싶은 유저, 둘 다에게 상품을 파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는 콘텐츠 수급입니다. 라이브 서비스는 캐릭터를 계속 내야 합니다. 전부 여캐로만 운영하면 콘셉트가 겹치거나 연출이 반복되거나 또 비슷한 캐릭터네 라는 피로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혼성 로스터는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운영입니다. 한 나라의 단일 감정선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통할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더 넓은 선택지를 준비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IP 확장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굿즈, 행사까지 생각하면 캐릭터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확장 가능한 상품군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반대로 혼성이 줄어들거나 혹은 혼성인데 사실상 특정 성향을 더 강하게 밀어주는 형태로 변형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비용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혼성은 템을 넓히지만 관계성 욕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키웁니다. 이 비용이 커지면 혼성은 돈이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돈을 태우는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 포지셔닝의 애매함입니다. 혼성의 진짜 지뢰는 성비가 아니라 관계성의 중심축을 애매하게 두는 겁니다. 애매를 기대하는 유저에게는 왜 캐릭터가 나 말고 다른 관계를 갖지?가 되고, 커플링 소비를 기대하는 유저에게는 왜 공식이 플레이어 대리 쪽으로만 붙이지?가 될 수 있어요. 즉, 혼성은 잘못하면 양쪽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미움받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운영 리소스의 한계입니다. 커뮤니티 관리, 소통, 현지화, 이 모든 걸 상시 비용으로 감당할 체력이 없으면 혼성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타깃을 좁히고 명확한 정체성을 만드는 쪽이 LTV 관점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이제 성공한 서브컬처 게임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당위 매출만이 아니라 유저가 남고 커뮤니티가 돌고 밖으로 확장되는 형태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공통 특징을 7가지로 묶어볼게요. 1. 캐릭터 판매를 소비가 아니라 관계로 설계한다. 서브컬처는 캐릭터를 뽑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관계가 시작입니다. 스토리, 보이스, 이벤트, 라이브 2D, 일상 대사. 이 모든 게 이 캐릭터를 계속 좋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주인공 플레이어 대리의 위치가 명확하다. 주인공이 비어있는 게임도 있고 주인공의 인격이 강한 게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유저가 관계성을 해석할 기준점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 3. 관계성 소비의 룰을 정한다. ML 대 쇼핑의 균형. 둘 다를 하려면 설계가 필요하고 한쪽을 택한다면 그 정체성을 초반부터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애매하면 갈등 비용이 올라갑니다. 4. 업데이트 리듬이 커뮤니티 콘텐츠와 맞물린다. 서브컬처는 패치노트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유저가 만들고 공유할 거리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야 커뮤니티가 살아있어요. 5. 오프라인 굿즈. 콜라보가 세계관의 일부로 연결된다. 그냥 굿즈를 파는 게 아니라 팬덤이 내가 이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갖게 만드는 방식. 이게 행사와 콜라보의 효율을 올립니다. 6. 신뢰 자본을 쌓는 커뮤니케이션. 서브컬처는 운영 논란이 매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 공지, 사과문, 피드백 반영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게임 시스템만큼 중요해요. 7. 결국 장르 혼합이 아니라 정체성 혼합이 된다. 요즘 뜨는 서브컬처 게임들은 장르를 섞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체성을 섞습니다. 게임 안의 재미 플러스 관계성 플러스 팬덤 확장,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굴리는 설계를 합니다. 첫째, 원신 스타레일 같은 원신류 클러스터. 이 부류는 혼성 모델의 대표 케이스로 자주 거론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남녀가 같이 나온다이 자체가 아니라 캐릭터를 상품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세계관, 업데이트, 연출, 그리고 커뮤니티 확산까지 대규모로 굴려서 LTV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둘째, 블루 아카이브. 브라는 오프라인과 2차 창작, 그리고 캐릭터 관계성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린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에서는 행사 굿즈 이벤트 같은 오프라인 접점이 강하고 일본에서는 2차 창작 지표가 청계처럼 작동하는데 브라는 이 축에서 강한 반응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승리의 여신 니케. 니케는 캐릭터 애정과 시각적 상품성을 강력한 라이브 서비스 운영으로 연결한 케이스로 자주 거론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저가 계속 소비할 이유를 스토리, 이벤트, 연출, 콜라보로 꾸준히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림버스 컴퍼니 같은 팬덤 후원형에 가까운 케이스. 이 부류는 관계성과 신뢰 자본이 특히 중요해지고
유저가 이 게임을 오래 붙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콘텐츠 철학과 운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성공한 서브컬처 게임은 공통적으로 캐릭터 판매와 팬덤 확장을 같은 엔진으로 묶는 데 성공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서브컬처에서 성공은 BM을 잘 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팬덤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게임 밖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특수한 시장입니다. 한중일 시장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이 가치가 순환하는 방식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물론 남녀 캐릭터를 모두 출시하는 혼성 모델은 시장의 파이를 넓힐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릭터 간의 관계성에서 오는 리스크와 커뮤니티 갈등 비용을 고정 지출로 떠안아야 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혼성 모델은 정답이 아니라 운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고위험 선택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세계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팬들의 애정뿐만 아니라 개발사의 치밀한 계산이어야만 합니다. 서브컬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